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이상일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00일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지연됐고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새 정부는 산뜻한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새 정부가 일을 잘해서 진정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을 걸로 기대하는 국민이 많은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00일을 돌이켜볼 때 현 정부가 칭찬받을 만한 것, 또 국민께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무엇보다도 국정 과제를 확정해서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했고 창조경제, 실용기획 등 중요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크게 우리 지위를 격상시킨 점도 저희들이 좀 잘했다고 하려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밀양 송전 선로 건설 문제 등과 같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국민들께서도 안보 위기 관리, 또 우리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서 지적했지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썩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탕평 인사나 대통합 인사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 정부 인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전문성을 중시하는 전문성 원칙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다소 지역 균형 같은 데서 배려가 안 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 26일 취임하시면서 국민 곁의 총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취임하신 지 한 106일째가 되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국민 곁의 총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스스로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75일간의 이제 총리 공식 업무가 있었던 일정, 75일의 일정을 분석을 해봤더니 총리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양 송전탑 문제 관련해서 현장 방문하신 적도 없고 진주 의료원 이제 폐원 문제로 논란이 컸는데 거기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갈등 현장에 대한 방문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현장 행정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이 일정을 보면 주로 기념식 참석, 면담 등 의전이나 의례적 일정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야 국민 곁에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는 6월 1일 날 제가 방구대를 방문하고 또 조율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게 사실 물밑 조율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념식 행사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중요 행사라고 하면서 와서 참석해 주기를 굉장히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방을 찾아가가지고 행사를 참여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하나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기념식 참석하는 정도에 그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용한 소통 행보를 하시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갈등 사안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네. 해결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행정부를 이끈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세종시에서 근무해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 여건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아마 연말이 되면 좀 분위기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보통 며칠을 세종청사에서 근무하시고 며칠을 서울에서 보내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꼭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무조정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네. 지난 5월 말까지 총리는 158회 공식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그중에 22회 14%만이 세종시에서의 일정이었습니다. 나머지 136회는 이제 서울 등 수도권 일정이었습니다. 총리께서 5월 말 기준으로 주말을 포함해서 95일 가운데 75일을 출장 등의 이유로 서울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서 온전히 일한 날은 엿새에 불과했습니다. 총리께서 서울에서 일정이 많으신 건 잘 알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그 청사를 자주 이제 비움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한 곳에 정착하면서 일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주에서 오전 보내고 오후는 세종시 가서 또 회의를 주재하고 저녁에는 또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날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시면 총리가 서울을 지켜야 됩니다. 또 서울에서 행사라든지 대외 접촉, 또 국회 일정 이런 경우에도 서울에 있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서울 체류 기간이 많아지고 있고 그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도 하고 있고 국무회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영상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스마트워크라든지 또는 우리 자체 내부 간부회의도 그 영상회의에서 지금 2차례 했습니다만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서면 보고도 활성화하고 있고 서울의 출장도 억제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정착하기에는 좀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상회의는 말씀하신 대로 2차례 열렸습니다. 55억 원 들여가지고 만든 영상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차례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지금 영상회의 문제로는 보안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그거는 이제 내부망이기 때문에 보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다른 취약 요인이 있는지 하는 것은 계속 점검을 하겠고요. 앞으로 이 영상회의라는 게 또 해보니까 대면회의하고 다른 또 취약점이 있긴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 디스커션이 쉬운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긴 한데 앞으로 생활화하게 되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께서 세종청사를 비우게 되면 이제 총리의 역할을 대신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장 또는 국무 1차장, 2차장. 근데 이런 분들도 안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점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적어도 차장은 세종시에 주재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간부 보기가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세종시 공무원 출장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출장이 1,100여 회 정도 늘었습니다. 출장 비용도 모두 3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원거리 출장에 따른 교통비 증가 등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제가 직접 세종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종시 공무원의 78.7%가 월 1회 이상 서울 등지로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주 1회 이상, 그러니까 월 4회 이상 출장을 다닌다고 응답한 공무원도 17.2%나 됐습니다. 당사자뿐 아니고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분들도 출장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 또 결제 대기 등 업무 대기 시간 등의 증가로 행정 비효율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2%는 세종시 이전 이후 출장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성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92.5%는 출장 시 교통수단 및 운행시간 제약으로 인한 시간 낭비가 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차관 등의 외부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60% 가까이 됐습니다. 업무 유관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업무 대기 시간이 평균 12시간 이상 증가했다고 답변한 분들이 67% 가까이 됐습니다. 대국민 소통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 부처들의 그 민원 접수 통계를 보니까 작년 동기간에 비교해서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청사를 직접 방문하는 건수가 2012년 1517건에서 1, 4분기입니다. 올해는 각 동기간에 997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세종청사에 대한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민원이 준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겁니다. 총리께서는 세종청사로 가기 위해서 KTX나 택시 등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택시는 이용을 안 해봤습니다만 KTX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금 아세요? 오성역까지. 저는 2등칸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2등칸은 17,000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역에서 또 택시를 타면 26,000원이 됩니다. 23,000원 정도. 네. 그래서 이 개인 차량을 만약에 이용한다면 왕복하는데 5시간 정도 걸리고 유류비를 포함해서 한 9만 원 정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KTX를 이용해서 오성에 내려서 택시를 탄다면 왕복 3시간, 또 비용으로는 약 9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세종청사를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만약에 총리께서 일반 국민의 신분이라고 가정할 때 세종청사에 민원할 것이 있다면 하루 반나절 시간과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고 세종청사 방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어떤 방안을 생각하실 수 있나요? 서울에서도 민원이 접수되게 한다든지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 접수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민원 접수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민원인들 가운데는 해당 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민원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청사나 과천 청사에서 하루에 한 번쯤은 민원인 버스를 운행하거나 또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부처의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민원을 접수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행정부처의 분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 워크센터,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빈도는 매우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고양이나 서울 도봉 지역의 스마트 워크센터 사례를 든다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제 이용 실적. 경기 고양센터는 하루에 5.5명, 서울 도봉센터는 7.3명입니다. 그러나 예측할 때는 고양센터는 하루에 39명, 도봉센터는 하루에 29명이 사용할 걸로 보고 이 큰 규모의 스마트 워크 센터를 마련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걸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여기에 친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교육도 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 센터나 영상회의도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행정 문화, 또 행정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현재 9호뿐인 것으로 비치고 있는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와 장관들이 확실한 책임의식을 갖고 소신 있게 업무를 다뤄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의중만 살피고 그쪽에 가서 가닥 잡아주는 대로 따라만 가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일선에서 구현해줘야 합니다. 총리와 강요가 대통령과 청와대보다는 민심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시적절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급 등 실무자들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위임 정결 규정 등을 손질해서 실무자들이 현실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문제에 대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지난 4월 14일부터 수사를 하고 있죠. 4월 28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많이 수사를 했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금년간 수사 결과가 나옵니까? 그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중으로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을 오전에 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맞는 겁니까? 수사 상황에 관련된 내용이고 내부 협의에 관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혼자서 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장관은 수사를 막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막은 일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부당한 개입 없었습니다. 네. 만약에 장관이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사를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독려한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정확히 하라고 오전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에 대한 소위 인권 침해 문제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죠. 특별수사팀에서 같이 네.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있습니다. 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사 결과도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결과와 함께 발표될 수 있습니까? 그런 수사 발표 절차라든지 시기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인데 가급적 그 같이 다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다 수사를 한다면 수사 결과 내용도 같이 국민들이 나중에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시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수사가 같이 수사를 마무리해서 같이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될런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소위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에 어떤 정치적 요인도 배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오늘 오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미리 결론을 규정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고요. 통일부 장관 대신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갖자는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북한이 당국 간 대화를 계속 거부해오는 입장을 가다가 우리 당국 간 회담에 호응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어떤 내부 사정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정상회담과 관련된 국제 정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정부의 좀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계속 제의를 했고 좀 늦게나마 북한이 조평동 특별담화를 통해서 당국 간 회담 제의에 호응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당일날 이 장관급 회담을 제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이런 호응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무자급 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국민께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발표문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 보면은 회담 명칭은 장관급 회담이 아니라 남북 당국 회담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일자, 장소, 규모, 왕래 경로 이런 데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제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 주요한 의제, 그 다음에 수석 대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책임 있는 당국자로 했고 북측은 상급 당국자로 하는 등 이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를 하고 또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발표문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12일 열릴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기를 충분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번 회담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기보다도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지켜나가서 그게 이제 신뢰 형성의 어떤 계기가 되고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업 거기에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회담 진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회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대화 단절로 수많은 지금 현안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풀어가서 남북 화해와 공존의 틀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만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앞으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닦는 그런 회담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좋은 농부에게 나쁜 땅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고 못 짓는 것은 농부 자신에게 달려있지 땅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지 여부는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인 만큼 환경의 좋고 나쁨을 탓하지 마십시오. 행정을 책임진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실력을 발휘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중원 출신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